볼코는 사실 곤충 차고금이었어요. 살해 위험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은 왜 폴 볼커를 자주 거론하며 그렇게 추앙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이 볼커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2019년에는 한 컨퍼런스에서 볼커가 펴낸 책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견뎌내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한 500권 정도 사서 연준 직원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우리 모두 폴 볼커를 조금이라도 닮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볼커의 그 책 제목을 언급하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견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또한 아서번즈가 인플레이션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커는 두 가지 전쟁을 치렀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드래곤을 죽여야 했으며 인플레이션은 불변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이야기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FOMC 회의 뒤에도 그 성명에서 FOMC는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굳건하게 결심한 상태이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화 긴축을 계속할 것, 즉 keep at it이라고 그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파월은 볼커는 위대한 관리였다. 역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됐으면 한다. 라면서 본인이 스스로 21세기의 볼커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폴 볼커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 볼커는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시 졸업 논문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한 게 그의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학 때서부터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런데 볼커는 그나마 수석 졸업생이라 다행히 연준의 인턴 자리를 구해서 조사 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본인이 좀 더 공부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버드 행정대학원을 거쳐서 런던 정경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52년에 연준의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요. 근데 입사해서 맡은 담당이 통화량 분석 담당이었습니다. 즉 이때도 폴 볼커는 미국 통화량을 갖고 자기의 주 업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연준보다는 급여가 많은 민간은행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이코노미스트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 이후에 1962년에 재무부 금융분석국장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을 거쳐서 월가에 있다가 다시 재무부 고위관료로 발을 들여놓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준, 월스트리트, 재무부 이 상계, 금융의 삼각편대에서 다 근무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거죠. 재무부 국장 뒤에는 체이스 맨하탄에서 부행장으로 다시 폴 볼커를 데려갑니다. 이렇게 연준 재무부 월가를 섭렵하던 볼커는 1971년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되는데 담당 업무가 국제 통화를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닉슨이 8월 15일 날 닉슨 쇼크를 발표함으로써 달러의 금태한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때 사실에 담당 차관으로서 폴 볼커는 달러가 신용화폐가 되는데 그 업무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4년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거쳐서 1979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의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준 의장에 취임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선 1970년대에는
닉슨 쇼크로 인해서 국제 외환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달러의 실질 가치가 금 1온수당 35달러에서 120달러로 폭락을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서 키신저가 화살 구강하고 비밀 협상을 통해서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를 하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다시 찾아서 그 위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커가 연준 의장에 취임할 무렵에 1, 2차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즉 석유 가격이 1973년에 배럴당 2.9달러였던 게 1차 때 12달러까지 폭등을 하고 1979년 2차 석유 파동 때 12달러였던 석유가 34달러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는데 볼커가 취임할 당시 1979년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3%였고 기준금리는 11.5%였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볼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연준 의장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데 폴 볼커는 과감하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본인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무리 경기 침체가 힘들게 들이닥치더라도 인플레이션만은 잡겠다라고 아주 방향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2달 후인 10월 6일 토요일 날 금통위를 비상 소집해가지고 이날 금리를 무려 4%를 올립니다. 그래서 11.5%의 기준금리를 15.5%로 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4%를 올린 건 나름 볼커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13.5%였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어쨌든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볼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무려 4%를 하룻밤에 올림으로써 시장에서는 이를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준금리가 15.5%까지 올라가니까 시중은행금리는 자그마치 20%까지 치솟으면서 기업 연쇄부도가 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볼커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듬해 미국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지니까 처음 당시에 각오가 흔들려가지고 기준금리를 9%대까지 낮춥니다. 근데 9%까지 낮추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약간 완화되는 듯이 보였던 게 여전히 12%를 웃돌고 두자질수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볼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 6월에는 자그마치 기준금리를 19.1%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의 우대금리가 21.5%였고 다른 은행들의 금리는 22%, 23%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즉 은행금리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그 당시 한 14.5%의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인플레이션보다 은행금리,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주면 한 6, 7%가 높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시중의 유동성들이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면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해도 확실히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즉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윗상단에서 상당 기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폴 볼커 시대의 기준금리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상당 수준 위에서 기준금리를 운용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연준 이사들도 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나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착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7.7%로 전달에 비해서 낮게 발표됨으로써 시장에 낙관론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게 아니냐는 이러한 전망들이 많은데 이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더 명료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17.6%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9%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기준금리를 19.1%까지 올렸음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기준금리를 갖고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금리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볼커는 1979년 8월에 취임을 했지만 1982년까지 3년 가까이를 고금리 추세를 유지했다라고 봐야죠. 금리를 12% 내지 14% 정도로 유지를 했고 이렇게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1980년대 초에 14.8%였던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82년에 가서야 8.4%대까지, 그다음에 83년에는 3.7%까지, 즉 4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너무 낙관적으로 이게 쉽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보는 데는 과거의 사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고 나중에 1983년에 3.7%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고 84년에는 약간 다시 올라서 4.3% 정도였었는데 그 시기에도 볼커는 기준금리를 8% 내지 11%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의 격차가 한 5% 이상이 상단에 높이 유지되도록 이러한 통화정책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물가가 제대로 잡힌 거는 볼커가 취임한 5년 9개월 뒤에요. 그때 가서야 물가가 3%대에 이제 안착하게 되는데 거의 6년간 볼커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사실 살해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견디다 못해 부도가 많이 나고 실업률도 많이 오르고 특히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고금리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트랙터를 끌고 와서 연준 정문을 다 가로막고 시위를 하는 모든 그 어려운 과정을 볼커가 이겨내면서 볼커는 사실 곤충차고 근무했어요. 살해 위협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그 한 40년 이상 저희들이 좋은 경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시 볼커가 이렇게 힘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의 고금리 추세는 과거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는 이게 오래 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곧 빈곤층, 실업자, 고령층에게 심하게 다가온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세계는 이제는 고금리라는 뉴노멀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월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을 2% 수준대로 잡을 때까지 이러한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